좀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버릴 의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몇 번이고 말을 해주는데도 혼자 버려질 거라고 겁먹는 게 좀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자기 연민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안쓰러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신과 진료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분을 모시고 그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컨택트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계성 인격장애와 조울증을 진단받고 4년 동안 휴학을 해서 아직 대학생인 간호학과 대학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볼까 해요. 저는 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고 성폭행 트라우마로 정신분석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선생님께서 경계선 인격장애 이야기를 하셨고 정식 진단을 받아 현재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는 고양이와의 관계에서조차 상대가 떠나갈까봐 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자해까지 하는 제 모습이 싫다 못해 끔찍합니다. 이런 병이 고칠 수 있는지도 희망이 없습니다. 정신과에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진단을 받고 나니 더욱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인격장애,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나을 수 있다곤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아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좀 게리 씨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병을 진단받게 된 거는 어떤 계기셨을까요? 이제 부모님이 불화가 너무 심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는데 그 이후로 사건이 하나 있었고 자살 사고가 굉장히 심했어요. 한 12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4살 때부터 이제 그게 행동화가 돼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안 하니까. 그래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도 병원을 권유를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은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딸은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1살 때 가족들 몰래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더니 당신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조금 뒤에 경계성 인격장애도 있네요 라고 하셔서 좀 약간 절망을 했어요, 사실은. 그 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좀 그게 크게 느껴지셨을까요? 사실은 조현병이랑 헷갈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약간 딱 듣는 순간 나는 그렇게 심각한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네네. 지금은 공부를 하고 나서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약 먹으면 똑같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약간 감기 같고 괜찮고 이런데 그 나머지 병들은 안 돼. 이런 게 저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큰일 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으셨군요. 저는 12살, 14살 이 무렵부터 계속 힘드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힘들었고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생각을 했던 게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이제 다른 분이랑 살림을 꾸리셨는데 어머니가 저를 그 집에 보냈다가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 집에 보냈다가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가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어머니랑 저를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딱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형제분들은 없으셨을까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동생도 병원을 가야 하는 게 그 애는 감정을 잘 못 느껴요. 굉장히 무딘 편이고 그래서 제가 과민하면 그쪽은 너무 무뎌는 편이에요. 어쩌면 이제 양극단에 있는 것 같은 감정의 폭이 한쪽은 너무 크고 한쪽은 너무 없어요. 없고 네. 네, 양쪽 다 이제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겠네요. 이제 힘든 이야기지만 당시에 좀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되게 어이없는 얘기인데 네가 애교가 없어서 아빠가 안 돌아오는 거다. 아니면 너가 아빠를 닮아서 꼴도 보기 싫다. 나는 네 성씨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되게 일상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 보면 게리 저한테. 씨한테 다 좀 쏟아 부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게 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프리징이라고 하죠. 그 완전히 굳어가지고 음, 아무것도 못했어요. 생각마저도 얼어붙어서 음,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야지, 성인이 되면 내 맘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를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어요. 일부러 네. 집에서 좀 먼 곳을 선택을 네. 하신 거네요. 강원도 정도면 자취를 안 시켜줄 것 같아서 어. 그럼 아예 제주도 아니면 부산으로 가자 해서 부산으로 갔어요. 그럼 지금은 왕래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있어요. 아예. 네. 제가 경계선 때문에 음, 어머니랑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는데 관계가 좋았다가 극악으로 치달았다가 음. 좋았다가 했는데 지금은 나쁜 상태예요. 좋았던 기억들도 있으세요? 어머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쓰고 나서 어머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한동안은 되게 잘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이마트를 갔던 게 너무 기억에 선명해가지고 근데도 무서웠죠 사실은. 좋은데 무섭더라고요. 좀 어머님의 태도도 극과 극을 좀 치닫는 그런 패턴의 반복이었군요. 사실 게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불안하고 엄마가 지금은 잘해주지만 언제 또 돌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좀 어떠셨을까요? 제가 조울증이구나라고 확신을 했던 게 중학교 때 제가 왕따를 당했는데 전교회장을 했어요. 갑자기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전교회장을 해야겠다고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서 실제로 당선이 돼서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1년 동안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도 좀 왕따로 지내다가 2학년 때 좀 좋은 친구들 만나서 지금은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좀 맺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외에 또 내가 조금 기분이 들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셨던 또 시기가 있을까요? 제가 일기를 매일 쓰는데 의사 선생님 권유로 일기가 갑자기 스티커로 도배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기를 평소에는 한 장, 두 장 이 정도 쓰는데 막 5장씩 쓴다든지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경조증이 왔구나 이러는데 그때 제가 모임을 13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이 막 2개, 3개씩 잡혀 있고 하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런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돈에 미쳐가지고 편의점 야간 평일을 하면서 평일 월화수목금 야간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 알바를 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못했죠 다. 그러면 당시에는 좀 그런 변화를 캐치를 하셨었어요? 친구들이 먼저 알았어요. 주변에서? 네. 그러면 이제 손잡고 병원에 끌고 가서 얘가 이상해요 라고 말하거나 본인들이 진료받으러 가서 근데 게리가 요즘 이상하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호출을 합니다. 다 같은 병원을 다녀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자해를 했다 하면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의사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21살 때 어쨌든 진단을 받으셨고 네. 그때부터는 줄곧 치료를 쭉 받으셨던 걸까요? 저는 되게 말 잘 듣는 환자여가지고 약을 끊거나 자의로 중단한 적은 없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해보자는 치료는 다 해봐서 지금 정신분석 받고 있고 심리상담, 뭐 TMS 뭐 이런 것들 다 받아봤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사연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이제 정신분석 치료를 받고 계시고 그 이유가 이제 트라우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간략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일단 가장 근본 원인은 아까 부모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게 나는 버려졌어 라는 감각을 줬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믿었던 남자친구가 저를 성폭행을 하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얘마저 나한테 이렇게 하네? 의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너도 날 버릴 거지. 너도 나한테 함부로 굴 거지. 나한테 무례할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되게 수도 없이 친구들을 시험했어요. 제가 선톡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먼저 톡을 안 보내는데 네네.
근데 친구가 선톡을 저한테 먼저 톡을 보내지 않으면 저는 되게 서운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런 식으로 자잘하게 시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텐데 이 얘기는 언제 들으셨던 거예요? 사실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친구 관계에서도 제가 울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 게 많거든요. 친구랑 연락이 한 일주일 안 되면 그냥 바쁜가 보다 하면 되는데 친구가 없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고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새벽에 전화하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내가 혹시 경계성 인격장애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병원에 갔더니 정신분석 치료 중에 너는 경계성 인격장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직접 설명도 들으시고 이후에 많이 찾아보기도 하시고 그럼 게리 씨께서는 이 경계성 인격, 경계성 성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버릴 의향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몇 번이고 말을 해주는데도 혼자 버려질 거라고 겁먹는 게 좀 불쌍하다고 느꼈어요. 자기 연민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안쓰러웠어요. 자, 치료를 받으면서 좀 좋았던 점 있었다면? 저는 친구들이랑 같은 병원을 다니니까 의사 선생님 얘기를 친구들이랑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성대모사 하면서 막 오늘은 밥을 드셨나요? 막 이런 거 꼭 따라하면서 의사 선생님 놀리고 그러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의사 선생님이 일단은 부모님 편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무조건 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처럼 여기고 있어요, 되게. 그게 좀 심한 편이긴 한데 굉장히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잘 따르는 편입니다. 심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서워서 너무 아빠처럼 여기고 싶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제 아버지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싫어가지고 병원을 옮겼어요. 도망간 거죠. 그럼 그 마음? 그런 생각들을 좀 원래 선생님하고 좀 나눠보셨어요? 네, 그 얘기를 했더니 지극히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괜찮다고 어느 병원을 다니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 얘기가 좀 어떻게 느껴지셨을까요? 게리 너무 씨한테? 아버지 같아서 어. 더 감동받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 같아도 너무 감동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진짜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네. 네. 그럼 진료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건 별로였다, 아쉬웠다 싶었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약을 못 찾은 게 너무 슬프고요. 아직도 약을 찾는 중이고 기존에 동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약을 3일분이나 4일분만 지어주세요. 위험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한 달분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못 믿거든요. 한 달분을 주시면.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사실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약을 대량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제 그거를 한 번에 좀 복용하시거나 사고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대학에서는 사실 진료 텀이 조금 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세심한 케어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신과 진료를 쭉 받아오신 요 내용들을 많이 오픈을 하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들었을 때 좀 어떤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을까요? 일단은 아까 저도 조울증이랑 조현병을 좀 헷갈렸듯이 저희 가족들이 다 기겁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제가 자살 시도를 하고 그 실려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행정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처음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무슨 판단을 한 새가 없었어요. 당장 제가 죽으려고 한다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가족 관계는 제 기준에선 좋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입원을 결심하시는 과정에서 다시 그런 관심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작용을 하시진 않았을까요? 있었죠. 근데 사람이 처음에 약간 이펙트가 좀 크지 두 번, 세 번은 그다지 약간 무덤덤해지고 익숙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입원비도 네 알아서 해라 이러는 정도까지 가가지고 그냥 힘들어도 입원 안 하고 버티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실 땐 좀 마음이 어떠세요? 좀 가족 관계에서는 많이 무덤덤한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 좀 독립을 음. 하고 싶어요. 진료를 이제 꾸준히 받아 오시면서 아, 내가 이 부분만큼은 정말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진료 전에는 사고를 치고 나서 친구들한테 말을 했어요. 자해를 하고 나서 친구들한테 나 응급실에 가야 돼 라고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자해를 하기 전에 나 너무 힘드니까 도와줘. 우리 집에 지금 와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큰 변화시네요. 네. 또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럼 반면에 이제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도 친구 관계가 너무 무서워요. 이게 항상 의문이에요. 과연 낫기는 하는 걸까? 내가 일반 사람처럼 기능할 수 있을까? 제 기준으로는 연애를 좀 길게 한다든지 내 마음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좀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래 살 수 있다든지 이사를 자꾸 다니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깽판 부릴 것 같다는 공포심이 자꾸 있어요. 자꾸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이사를 자꾸 다니게 되더라고요. 주소를 안 알린 상태에서도 알아내서 올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트라우마가 그만큼 이제 깊게 박혔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연애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경계성 인격 환자분들이 이제 특성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연애거든요. 좀 어떤 패턴으로 해오셨을까요? 가장 짧게 만난 건 아침에 만났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저녁에 헤어진 적도 있었고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길래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침까지는 너무 좋아서 사귀자고 했는데 사귀게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도 나를 버릴 것 같고 나를 떠나갈 것 같고 더 좋아지기 전에 내가 먼저 차버리자 해가지고 하루 만에 이렇게 보내버렸죠. 버림받을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자. 저는 그게 좀 강했어요. 어느 쪽이든 근데 항상 좀 불안할 포인트들을 안고 있다라는 게 이 경계성 인격의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도 여러 가지로 또 해오셨을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약을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 약은 조금 더 좋았다. 상대적으로 이 약은 좀 아쉬웠다. 뭐 힘들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약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발프로산 나트륨이라고 부르나요? 발프로에이트. 발프로에이트가 대학병원에 갔더니 선택지를 주시더라고요. 발프로에이트를 먹을래? 대신 머리가 빠지고 살이 찔 거야. 리튬을 먹을래? 근데 대신 신장이 망가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약간 좀 극단적이신데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전 신장이 너무 소중하고 동생은 저한테 신장을 떼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네. 살이 찔게요? 하고서 발프로에이트를 먹었는데 효과는 없었고 진짜 단기간 안에 30kg가 찌니까 통풍이 그러셨어요?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리튬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리튬으로 봤더니 진짜 물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엄청 마시게 되고 여전히 효과는 없고 심지어 제가 2인증이랑 해리까지 와가지고 교수님한테로 토스됐어요. 그렇군요. 어떤 효과가 좀 있었으면 하시는데 효과가 없으신 거예요? 자해 충동이 좀 이렇게 잦아들고 좀 네. 기본 변동도 좀 깔아앉기를 바라는데 그걸 하나를 잡으면 하나가 놓치고 이렇게 둘 다 잡는 약이 없더라고요. 그럼 여전히 좀 이제 자해 충동이나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은 현재도 남아 있는 거군요. 네. 사실 또 굉장히 힘드신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끄집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약간 기대하고 왔거든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그렇게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진료도 이제 꾸준히 받아오셨지만 진료 외에 마음을 다스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됐던 것들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우울이 너무 심해지니까 난독증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은 잘 못 읽게 되었고 대신 피아노 치는 거랑 고양이랑 낮잠 자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랑 뭔가 소소한 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소소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죠? 젤네일 붙여서 굽는 게 있거든요, 집에서. 셋이서 둘러앉아가지고 조그만 상 놔두고 이러고 붙이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가운데다 앉혀놓고
이리 봐도 예쁘네, 저리 봐도 예쁘네 이러고 있는 걸 좋아해요. 고양이의 존재가 좀 많이 마음에 위안이 되나요? 가족이에요. 음. 3마리요. 3마리. 오, 간택 받으셨군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예, 집사 되고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저는 반려동물을 너무 원하는데 네. 1마리 데려가실래요? 가족이라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입양 보내는 거죠.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소소한 것들,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 뭐 동물을 지켜보는 일, 요리해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위안이 되셨다라고 하신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게리 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영상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꼭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만나면 도망쳐야 될 것 같고 피하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들이고 생각보다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고 그냥 조금 예민한 허브화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친구인 거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범죄자 보듯이 보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근데 실제로 진단명을 오픈을 하셨을 때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냥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좀 많이 받고 부모님은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계세요. 너는 미친 사람은 아니야, 조금 아픈 거지. 이거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가 그 소위 말하는 미쳤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관계 맺는 게 힘든 거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아무튼 너는 그게 아니다. 부모님은 이제 이해보다는 어쨌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크신 거군요. 네, 저보고 항상 하는 말이 정상적으로 살아라. 근데 참 그 정상적으로 살아라라는 말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뭘 정상적으로 살라는 건지도 너무 모호하고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또 한 번씩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이 방송에 출연하신 거를 부모님에게 알리실 마음이? 뭐 알고리즘을 보다 보면 보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게리 씨의 얘기를 긴 시간 동안 진솔하게 하는 일이 좀 없으셨을 것 같기도 해서요. 기회가 된다면은 부모님이 게리 씨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오늘 방송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셨나요? 아, 저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사실 좀 펑펑 울 줄 알고 아, 울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즐겁게 한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좀 더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 제가 아까부터 너무 긴장을 해서 조울증이나 조현병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들으시는 조현병 환자분들께서 기분이 상했을까봐 제가 비하하는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식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아무래도 좀 조현병이라는 말이 갖는 어감이 좀 더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게리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저희 유튜브로 이 영상 접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팟캐스트에 좀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긴 버전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내부자들 검색하시고 많은 구독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택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먼 길 함께 해주신 게리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자분의 진솔하고 소중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